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엔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트럼프 대 전 세계, 미 관세 전쟁 확전 버튼 눌렀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 5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 약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 공식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관건은 우리나라가 몇 %를 부과받았느냐라는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거죠. 일본 24%, 중국 34%를 부과했습니다. 이 세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는데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조목조목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네, 경향입니다. 공포탄 아닌 실탄된 상호관세 백악관 즉시 발효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우리 부과할 거예요, 할 거예요 공포탄만 쐈지만 오늘 새벽 5시에 나온 건 이건 실탄이다라는 겁니다. 실탄이 날아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내전 수준 분열에도 승복 회피하는 윤입니다. 네, 이제 정말 D-1일 하루 앞입니다. 내일 오전 11시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텐데 하루 앞인데 아직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 모두 승복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더불어서 다음 기사까지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법치의 명령 앞 승복만이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 서울신문 제목은 법치를 인정한다면 헌재의 판단을 이 법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승복 외엔 답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 승복이라고 양측 다 얘기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일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좀 볼까요? 지금 이게 어디냐? 헌재 앞의 모습입니다. 온통 차벽으로 둘러싸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벌써 이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됨과 동시에 차벽이 헌재 앞에는 지금 빼곡하게 지금 들어섰다라는 건데 이 차벽 혹여나 승복 안 할까 하는 우려에 세워진 차벽인 거겠죠. 네, 씁쓸함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국힘도 민주도 텃밭 빼앗겼다. 네, 어제 4월 1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전국 23곳에 대해서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도 민주도 민주당도 텃밭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죠. 네. 총 23곳에서 치러졌는데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거제시장 등등 이 시장과 군수 5곳 더불어서 시의원 등등 해서 23곳이었었는데 국힘은 민주에 민주는 혁신당에 뺏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떤 의미냐라는 거,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집회 장소로 가는 길 없음이라고 돼 있죠. 현재 3호선 안국역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까 저 잠깐 사진으로 본 게 헌재 앞의 도로에 차벽이 세워진 모습이었다면 헌재 앞 지하에는 안국역이면 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곳이 이 지하철역인 거죠. 안국역 안에는 모든 출입구가 지금 다 막혔다. 이게 일부 1번 출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막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집회 장소로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보니까 민중의 지팡이 저기로 가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까지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 지금은 일부 출구 이 안국역도 통행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내일은 전면 통제입니다. 안국역 무정차 통과하니까요. 그 점도 좀 같이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5%입니다. 25%. 여기 볼까요?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25%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면서 25%를 부과한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South Korea charges 50. Actually, they charge different from 50% to 513%. And 네, 트럼프 대통령 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 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부과한다. 50%도 많은 사실상 더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요즘 지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25%를 지금 부과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라는 거죠. 옆 나라 일본은 24%, 네, 이 중국은 34%, 그밖에 대만 32, 베트남 46, 캄보디아 49입니다. 옆으로 가서 인도 26, 스리랑카 44%. 이유는 그럼 얼마냐? 이유는 20%를 부과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했다라는 거죠. 사실 뭐 많게는 지금 보면 49%까지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럼 25% 선방한 건지 아닌지를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모시고 지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 이번에 이 상호관세 이율을 좀 봤는데 다른 나라 뭐 많은 데는 49%도 있긴 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1%포인트 낮거든요. 우리나라 이번에 선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선방했다고 봅니다. 네. 중국에 34%를 부과했고 EU가 20%, 네. 또 일본 24%인데 한국은 25%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아주 크게 맺고 있고 또 반도체 공급망이 우리나라가 최고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5%를 부여받았는데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선방을 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에 수출하고 미국의 전체 수출의 20%를 수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의 교육국이 중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25% 관세를 받았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좀 선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선방한 결과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아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또 콕콕 집어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는 상호관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또 밝히긴 밝혔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는 철강, 반도체, 자동차 이게 사실 중요한 품목인 건데 여기는 또 상호관세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저는 개별 품목으로 들어가서 또 네. 이렇게 관세를 추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현재 한 2조 가까이 이제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한 10배를 부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네. 같이 상대편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높은 고도의 전략을 써서 상대와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철강에 대해서도 또 개별 협상을 통해서 또 물밑 협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더 추가할 수도 있다. 아마 우리나라는 2024년도에 자동차를 수출해서 한 50조 원 이상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한국은 전체 작년에 냈던 무역 흑자가 한 80조 원인데요. 네. 그의 한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이익을 냈다. 네. 한국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가 수출 주요 품목입니다. 이와 같이 개별 협상이라든지 물밑 협상을 통해서 네.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별 부과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나 우리나라의 좀 주력한 이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관세로 혹여나 더 부과할 수도 있고 뭐 미치광이 전략 좀 같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다른 카드를 염두에 좀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지금 속보로 지금 나온 게 미국이 기본적으로 10% 관세인데 여기에 최악의 국가는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부과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교수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우리 발표하면 즉시 발효됩니다라고 앞서선 얘기했었었는데 날짜가 살짝 좀 뒤로 밀린 감이 없잖아 있어요. 실제 이 실효되는 이 날짜가. 그렇다면 사실 멕시코, 캐나다 등을 봤을 때 두 번이나 유예가 된 상태였었는데 이번에도 뭔가 사후 개별 협상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닐까, 밀당을 하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저는 물밑 협상이라든지 밀당은 계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우리나라와 12의 무역 상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를 미국에 수출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체 수입 물량의 한 3% 정도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중요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는 아주 주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 평택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밑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 품목에 대해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지어라. 또한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서는 현재 5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는 좀 관세를 좀 낮춰달라 이런 협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그동안 고통을 받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국이 좀 더 혜택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상호 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옮겨달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계속 각 국가의 밀당이라든지 물밑 협상을 요구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이 실질적으로 실효가 되는 날짜가 좀 더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일단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 추가적으로 어떻게 그 나라에서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추가적으로 밀당을, 물밑 협상을 좀 해갈 것이다라는 궁극적으로의 목표는 다 미국에 와서 생산해서 여기서 그렇게 해서 팔아라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근데 관건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특정 국가, 품목, 전 세계 트럼프 관세 타깃 계속 넓히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조목조목이 나왔어요. 특정 국가, 뭐 멕시코, 캐나다 얘기하다가 철강, 알루미늄, 뭐 반도체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 상호 관세 비율 국가별로 몇 %라고 오늘 발표했다라는 거죠. 근데 교수님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자꾸 전쟁을 한다고 치면 전쟁터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타격할 수 있는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영역을 넓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가장 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네. 제조업은 미국의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제조업이 전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공장을 옮기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달라.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일단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좀 잘 살아야 된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미국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자 부담은 기준금리 4.5%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면 한 8.5% 정도 됩니다. 네. 미국인들이 이렇게 높은 은행의 이자라든지 또 미국 국민들이 급여를 받으면 한 절반 정도가 월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미국 우선주의를 좀 더 시행하겠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전략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제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큰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의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또한 한국이 꾸준하게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고 있고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투자를 했는 기업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물밑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물밑 협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제조업 강국, 제조업 1위 나라가 되는 게 미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세로 다 뻗어서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일자리가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일보 좀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 관세는 남의 일, 미국도 일자리 31만 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관세 부과로 미국의 GDP가 0.4%가 감소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년 실질 소득도 1%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자리 31만 개, 미국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 텐데라는 얘기예요, 교수님. 미국도 타격이 상당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지금 모르지 않을 텐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전체 공약 중에 약 한 30%만 시행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것 같이 전 세계에서 한 20에서 25%가 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취임한 지 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강도의 전략을 취하지만 네. 미국의 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고관세 전략의 약 70% 정도는 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아하.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본인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미국의 경제에 오히려 더 치명적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실행했던 게 한 30%만 실행이 됐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유무역을 가장 강조하고 자유무역을 시작했던 나라가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이 됐지만 이와 같이 미국 국민들의 높은 물가 부담을 앞으로 미국 국민들이 많이 요구할 겁니다. 네. 고물가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전략도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일단 크게 던지긴 했지만 일기 때처럼 그중에 한 30% 정도, 이 30%는 취하고 70%는 다시 회수하거나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일단 처음이니까 크게 던진 거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게 미국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단기간 효과로 최대의 효과를 좀 이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좀 끌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5시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5시에 한 발표에 대해서 각국의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봐가면서 추가적인 물밑 협상을 진행을 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물밑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줄 수 있고 뭘 갖고 올 수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역전입니다. 역전. 기사 볼까요? 국힘도 민주도 텃밭 빼앗겼다라는 거죠. 어제 있었던 4월 2일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도 뺏기고 민주당도 뺏기고 다 뺏겼다. 그럼 얻은 데는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보죠. 시장, 군수, 구청장 5곳, 어제 있었던 23곳 중에 콕 집어서 좀 주요 포인트만 집어서 주요 포스트 5곳만 따져보면 여야가 4대 1이었었는데 선거 후에 1대 4로 역전됐다라는 겁니다. 여가 4였다가 1이 되고 야가 1이었다가 4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지도로 좀 같이 볼까요? 이런 겁니다. 네. 아산시장 국힘에서 민주당, 담양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 구로구청장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그리고 김천시장은 국힘에서 국힘으로 갔고요. 거제시장 국힘에서 민주당. 이렇게 보면 일단 민주당에서 혁신당으로
한 곳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하나, 둘, 셋, 세 곳이 바뀌었습니다. 국힘은 원래 있었던 한 곳 그대로 유지를 한 곳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대 3대 1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국민의힘, 민주당 양쪽 모두한테 좀 의미가 있는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김기영 대변인님.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선 기존에 있었던 자리 세 곳을 뺏긴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구로구청장 선거, 재보선 네.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국민의힘 구로구청장이 그 주식의 백지신탁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후보 자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의 민주당 네.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전직 시장이었고요. 우리 네. 쪽에서는 이제 부시장이 나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민심의 어떤 준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김천 같은 경우는 저희 쪽이 원래 저희 쪽이었고 원래 그 수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만 이게 사실상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광역단체장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서 한 재보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총선급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미니 재보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산불 상황도 있고 탄핵 정국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현장에 가서 유세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네.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엄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후보를 안 낸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민심의 준엄한 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한다, 받아들인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두 다 뺏겼다라고 아까 제목에 나왔죠. 국민의힘만 뺏긴 게 아니다. 민주당도 뺏겼다라는 거예요. 어디? 담양 군수입니다. 전남 담양이라고 하면 사실 여긴 민주당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 몫이었었는데 여기가 혁신당 정철원 이제 당선인이죠. 정철원 당선인한테 이제 넘어갔어요. 이거는 민주당은 그러면 왜 이 혁신당한테 이 자리를 뺏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저 지역에서 그 기존에 그 담양 군수를 하셨던 분이 민주당 군수였고 또 선거법 위반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민주당에 조금 더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일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호남에서는 사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 어떤 이 협력적 경쟁 관계를 지난 총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상황이었고 네. 또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서 포스트를 좀 만들려고 했던 네. 그런 노력들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또 이번 그 재보궐선거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에 대한 문제, 네. 후보에 대한 문제, 또는 뭐 지역 정치인에 대한 문제, 또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들이 이제 어떤 이유가 가장 컸는지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그 대책을 좀 네.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쪽 생각을 해봅니다. 네. 면밀하게 좀 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협력적 경쟁 관계였었다라고 했는데 협력과 경쟁이 지금 하나에 같이 들어있죠. 묘한 관계다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다음 기사로 좀 같이 이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PK 탄핵 반대 여권 후보들 고배, 민주, 조국당의 텃밭 담양 뺏겨. 말이 나온 김에 이 부분부터 좀 같이 좀 짚어보죠. 조국당의 텃밭인 담양을 뺏겼다라는 거 지금 조금 전에 김진욱 대변인께서 협력적 경쟁 관계다. 근데 요번에 계속 뭐 포스트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었냐.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처럼 혁신당 입장에서 이제 교두보를 마련을 한 셈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의 스탠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같은 그 협력적 경쟁 관계, 뭐 네. 이제 협력이 먼저냐, 경쟁이 먼저냐 네. 이런 부분들은 있을 텐데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또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네. 야권에서의 협력이 필요해서 정권 교체를 또 이뤄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또 놓고 보면 어차피 경쟁 관계임은 분명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럴 때 그런 경쟁 관계 속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가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준비, 이 부분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뭐 그 여러 가지 협력들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도 또 협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경쟁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그 경쟁 관계에서 각 당이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이 호남이라는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부분에서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협력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이 호남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놓고 본다면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경쟁적인 측면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선은 협력을 하고 지선은 그 이후에 있을 지선은 또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지역적으로 호남은 경쟁이지만 전국적으로는 또 협력 관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좀 묘하게 협력과 경쟁에 좀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약간 들립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을 좀 짚어보죠. PK 탄핵 반대 여권 후보들 고배다. PK가 콕 집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이 김천 시장은 그대로 좀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있었거든요. 근데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진보 후보가 이 교육감은 정당이 없습니다. 다만 진보 쪽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부산시 교육감 거제시장을 민주당이 경남 거제시장을 민주당이 지금 갖고 가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 PK 지역이거든요. 선거 당장 내일 있을 이 탄핵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PK 민심이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재보궐선거 때 금정구에서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한 20% 큰 격차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K의 어떤 정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가 굳건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는 광역 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라면 그런 의미를 좀 들 수 있는데 네. 이번에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이번에도 보면 투표율이 22.8% 네. 결국은 한 5명 중에 1명만이 이제 투표를 한 셈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이제 윤심 후보란 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말고 또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데 부산에서의 어떤 요번에 당선된 진보 측 후보는 후보 단일화가 아주 오래전에 됐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저희가 교육감 선거 때 보수 쪽 후보들이 단일화가 잘 안 됩니다. 네. 뭐 그분들의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이게 구도 싸움에서 1대2의 어떤 구도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거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후보가 예전에 거제 시장이었습니다. 네. 경상도, 경남을 봤을 때 김해 쪽과 거제 쪽이 이른바 야당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의 어떤 지지율이 다른 경남의 여타 지역보다는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진 건 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졌는지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이런 어떤 탄핵에 대한 반대,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냉정히 한번 보면서 그 어떤 그 방향이 맞다고 손치더라도 그거를 호소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은 사실 딱 요것만 놓고 봐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지도 사실 좀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 그리고 구도가 보수는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김기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우리 당은 참패했습니다. 특히 경남 거제시장과 충남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좀 뼈가 아픈 패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아웃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당에 희망이 있다는 걸 시사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또 올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 사실 이 재보궐선거 좀 이 규모가 좀 작은 재보궐선거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여야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민심이 무엇이냐 해석하는 상당히 오늘 하루 종일 좀 시끌시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승복입니다. 네, 어제는 느낌표가 하나였지만 오늘은 2개입니다. 네,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권영세, 야당 승복 입장 내라. 이재명, 승복은 윤희하는 것이다. 네, 여야 승복을 둘러싸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헌재만 바라보면서 불안 속에서 지내왔던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져 왔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김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다른 것들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해라 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려요. 네, 지금 여야의 목소리를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야당도 승복 입장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희하는 것이다. 여기선 윤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김진욱 대변인님. 그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그럼 괄호치고 이재명이 할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가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최종적 종국적 결정이 나왔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이 승복을 해야 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내리고 국회와 선거관리를 침탈하는 이런 과정들을 했기 때문에 소위 헌정을 유린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의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승복하겠다라는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 대표가 네.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얘기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물고 계시고 야당 대표에게만 승복하지 않느냐, 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말씀은 왜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한테는 승복하라고 얘기를 안 하면서 야당 대표한테만 얘기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네.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네. 오래전에 이 부분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 바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승복을 어떤 한 언론의 유튜브에서 아주 스치듯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 입으로 유혈 사태 언급을 좀 하시면서 그리고 또 심리적 내전에서 이제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고 민주당의 진짜 수많은 의원들이 기각 각하가 나면 불복을 하겠다, 저항하겠다, 뭐 그렇게 기각이나 각하하는 헌재 재판관들은 제2의 이완용이다, 뭐 을사오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하게 얘기하고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불법을 어떻게 보면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불복을.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다면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책임 있게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거다. 네. 근데 민주당은 왜 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못 하시는지 그게 저희가 의문이고 하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처음에는 수용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시다가 이런 거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네.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뭔가 수용을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런 거에 반하는 언사를 했다고 네. 한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은가 싶은데 저는 국민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도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입으로 하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또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거죠. 예.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예.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 승복해 왔고요. 네, 김진욱 대변인님. 근데 지금 저희 보신 게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뭐 승복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뒤에 저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뭐 유혈 사태 얘기도 하고 마치 승복을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인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저렇게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본인이 직접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변호인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박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3 개헌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앞에 정치적, 법적 책임 다 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책임 지고 계십니까? 안 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전히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인용의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네.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냐 하는 게 저희가 의문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오늘이라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왜 본인에 관련된 메시지는 안 내고 계시는지 그것이 의문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판단 어떻게 내릴지는 뭐 내일 11시면 나오겠습니다만 네. 국민과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날 그 밤의 현장을 똑똑히 목도한 결과가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이것은 국민들이 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 평가를 나중에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정받기 위해서 네.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상식에 근거한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렇지 않다면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조장하거나 뭐 선동한다거나 네. 이런 식의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기흥 대변인님 짧게. 네. 이재명 대표는 직접 얘기하지 않았느냐. 윤 대통령 변호인이 생각인 건지 윤 대통령 생각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수용을 하실 거고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변호인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헌재 결정에 대한 네. 수용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곳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대통령만 이거를 결과가 만약에 인용이 났을 경우는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중요하겠지만 네.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민주당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거는 국민의 뜻과 다르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원내 대표까지 지냈던 박홍근 의원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 수호 의무를 이행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국민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헌법 수호 의지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위헌적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해서 답을 딱 정해놓고 그게 아니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네.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위헌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여는 야를, 야는 여를 서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좀 약간 일촉즉발 같은 그런 느낌마저 살짝 좀 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한덕수 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요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입니다. 특히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헌재의 시간이 끝나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한덕수 대행 얘기를 하고 있죠. 여야 모두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게 요거 하나만 잠깐 같이 볼까요? 요 기사 하나만 마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이겁니다.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사과하라. 여야 본회의장에서 충돌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이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결실이자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대통령 본인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그 발언을 했는지 말씀하세요. 강유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기도했던 기획했던 내란 세력의 그 이데올로기를 답습했던 정치적 수사다. 강유정 의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야당 주로 민주당 주도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 이제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려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강하게 이 반발하면서 박충건 의원이 공산당원,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논란이 돼서 결국 충돌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 꼭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문제를 떠나서 이게 김기영 대변인님. 제가 아까 살짝 일촉즉발이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떤 결론이든 결론이 나면 여야 갈 때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일 텐데 어떤 결론이든지 간에 내일 오전 11시가 지나고 나면요. 그런데 다시 모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네. 저기 박충건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반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안타까운 게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민주당이 다시 들어와서 했던 게 뭡니까 지금 어제.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임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결의안을 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헌정 질서를 세우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원하는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우격다짐으로 제가 볼 때는 넣겠다는 어떤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곳이 헌재입니다. 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쩍게 보는 게 이분이 레닌 마르크스주의자였다. 그리고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본인이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 상황에서 저게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을 차치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논란이 되는 인물을 굳이 국회에 모처럼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임명해달라. 이거로 모든 것들이 첫 단추가 이렇게 맞춰주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이 마은혁 재판관을 우격다짐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지금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맞는 거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종욱 대변인님.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주의를 할 만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은 매우 부적절한 말이죠. 그런 말은 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국민의힘이 동의 없이는 아무런 법률안도 인사도 할 수 없는 겁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합의 없는 인사, 합의 없는 법률안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그냥 국민의힘의 의사만 존중해 달라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수당을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 다수당의 의지가 어느 정도 투영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 저 지금 국회의 모습에서 어떤 다수당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까? 다수당이 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폭거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좀 진정한 협치 내지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양부터 소양부터 좀 갖추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가 지나면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여야는 관세 전쟁 그리고 산불에 대한 후속 대응 그리고 민생 지금 이 닥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힘을 모아야 되는데 힘을 모으기가 그리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 자재령입니다. 이 재판관 역량 탁월, 권, 윤 직무 복귀해야 막판 여론전이다.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가시면서 코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표현이 들어맞는 날인데 지금 여야 막판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이재명 대표 재판관 역량이 탁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제목으로 좀 뽑혔어요. 이 얘기 잠깐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얘기 들으셨나요? 헌법재판관 분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훌륭한 분들로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실 며칠 전에 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 얘기도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나 또는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요 며칠 전에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 그러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장현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며칠 전과 어제 하니까 좀 톤이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 뭐 민주당이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헌정 질서가 파괴될 뻔했던 그 위기 속에서 결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복구해야 되는 책임들이 사실 정치권에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책무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상 헌정소가 다시 복구되고 또 수호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이걸 용납하실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거의 만 하루 정도가 남았잖아요. 내일 오전에 선고가 나올 텐데 그걸 앞두고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제 헌재를 믿는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의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입장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 사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이 공개회의에서 역량이 있고 인품이 높으신 분들이 이 헌법재판관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헌법재판관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헌재 선거랑 관련해서 언행을 좀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이미 평결은 끝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보면 났다 이미. 지금 문구 조정 중인데 문구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언행을 좀 조심해 주세요. 공격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건 그 사이에 뭔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험하다. 제가 저 얘기를 듣자마자 그 생각입니다. 사실 헌법재판관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얘기, 헌재 선고와 관련한 언행을 조심해달라라고 하는 당부가 왜 나왔죠? 며칠 전 광화문 앞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찬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는 것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실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한간에 어떤 소문이 돌았습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이 말에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그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랴부랴 이재명 대표가 이와 같은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관님들 무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탓해놓고 이제 실제로 선고가 다가오니까 이제는 이렇게 바뀐다?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저렇게 하는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 중에 나온 뭐 김복형 재판관이 크게 뭐 경로했다라는 얘기는 일각의 설들입니다. 이거 쉽게 뭐 지라시, 받은 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심해라라고 자제령을 내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같이 더불어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어제 있었던 최고위에서 자제령에 이어서 부부젤라 불던데 대통령 하고 싶나 헌재 어르고 달랜 야입니다. 네. 지금 이 야 민주당에서 헌재를 어르고 달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좀 볼까요? 서영교 의원입니다. 이 법사위원이죠. 법사위에서 저희가 헌재 앞 기자회견 하고 나기 돌아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차벽이라도 쳐주라고 했습니다. 신고하고 나니까 좀 차벽 세우니까 살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김 처장은 예라고 대답했다. 서 의원은 시위대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한테 손가락질을 욕을 하고 뭐 그 가족을 욕하더라.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위축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위축이 돼서도 안 되십니다. 라고 위로하는 말도 했다라는 거예요.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이런 게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좀 조심조심 인품이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이 더불어서 좀 같은 맥락인데 약간 좀 서영교 의원이 원래 약간 말이 좀 센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위로를 하는 이런 모습 나온 거는 같은 연장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글쎄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좀 너무 좀 정치적인 분석이 들어간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자체가 좀 정치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뭐 이 기사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제 와서 뭐 헌재 유화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헌재 재판관들을 뭐 어르고 달랜다거나 뭐 이런 표현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뭐 결론을 바꾸거나 또는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거든요. 사실상 이제는 판결도 뭐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정문도 이미 나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세부적인 뭐 흠결이라든지 뭐 오탈자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사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조금 더 약한 발언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바로 탄핵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구 의원이 31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에 국회에서 뭐 헌재 사무처장에게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선고 결과를 생각하고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사실상 헌법재판관의 재판관들 그리고 재판소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지금 상당한 경무와 또 노무에 시달리고 있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짚어준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이제 와서 뭐 어르고 달래나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만 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런 것 자체가 이게 뭐 어르고 달래는 말도 아니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한들 선고 결과가 달라질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 변호사님. 정치인이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 세일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보면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위축돼서도 안 된다. 사실 앞에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있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영교 의원은 현재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님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지금 옆에도 있습니다만 같은 당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이 헌재 앞 시위와 관련해서 이런 무법지대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정말 450억짜리 지금 당사를 놔두고 지금 그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 천막 당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광화문 천막 당사에 세를 냈습니까? 이런 무법천지가 없죠. 거기에 가보면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냈습니까? 신고를 했습니까? 그러고 나아가 헌재나 재판관들 모독해도 그냥 버려두냐? 그래가지고 헌재의 권위가 서겠느냐? 저기 헌재나 헌법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넣으면 민주당이 하는 게 바로 저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하고 그래도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권위가 서겠냐?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지금 서로가 입장이 나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발언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들은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 어르고 달래나는 표현이 맞는 거냐 아니냐라는 얘기서부터 사실상 이견이 이미 갈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쨌거나 이 헌재에 대해서 너무 공격하지 말아라라는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에서의 비공개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박지원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기각 혹은 각하 또는 그러한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만약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판결을 쓴다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고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네, 사실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사실 이 코드가 상당히 좀 싱크율이 상당히 높은 이 의원이긴 한데 근데 박지원 의원은 또 만약에 이거 기각하면 대대손손 한국에서 못 삽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게 약간 이게 조심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애매하다 싶어요. 사실 뭐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뭐 공식적인 입장이 있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개별 의원들의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니까 각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표현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당연히 전제되는 것은
이 헌법재판관이 헌정 수호를 위한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박지원 의원도 물론 표현이 뭐 제2의 이완용이다 거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될 뻔했던 그 위기 속에서 이제 헌정 질서를 다시 수호하고 복구해야 된다라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것이거든요. 내일 오전 11시면 우리나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또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또는 지금의 이 상황을 가지고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두고 뭐 민주당이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있거나 또는 입장이 너무 엇갈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은 이걸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으로 넣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 개별 의원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뭐 당장 이제 하루만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까지 프레임화해서 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한 만 하루가 남았죠. 만 하루 앞이면 이제 정말 윤 대통령의 파면이냐 복귀냐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네, 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선고. 지금 현재 태풍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여기가 태풍의 눈 같다라는 거죠.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입니다. 헌재 앞은 지금 주유소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예요. 혹여나 충돌이 있을 때 주유소가 있게 되면 더 크게 이 사고가 더 번질 수가 있죠. 때문에 주유소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헌재 주변에 진공구역 원래 100m라고 했었는데 150m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선고 당일 경찰 특공대도 배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관련 영상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지금 9시 1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 9시부터 서울시가 이제 을호 비상을 발령을 했습니다. 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늘 자정까지는 을호 비상을 발령을 했고 이렇게 되면 경찰력이 50% 동원이 되는 거고 오늘 자정부터 다시 말해서 4월 4일 0시부터는 가포 비상 가장 높은 수준이죠. 100% 다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을 이 발령을 할 거다라는 게 저희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좀 같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보면 을호 비상 들어갔고요. 특공대 배치하고 결국 충돌 우려 때문인 건데 최진영 변호사님 안 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바람과 예측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충돌 발생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해서는 안 되고 미리 대응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포 비상이란 것은 우리 그 전시나 이런 것에 거의 준하는 쉽게 말하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바로 직전 상황 정도를 가포 비상 상황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이 가포 비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전시와 관련된 군대 용어로는 진돗개 하나인 것이죠. 사실상 전시와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예방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결국 전국에 있는 경찰력, 경력을 전부 다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 상황으로 지금 경찰 당국은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그게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 듭니다. 물론 지금 2017년 3월 달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 그때에 한 4분이 돌아가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쳤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면교사로서 유비무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탄핵을 찬성하건 탄핵을 반대하든 그런 분들도 아무리 감정이 어떻게 지나치다 한다 하더라도 폭력 사태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나치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스스로 좀 조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리고
예방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비무환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나왔죠. 사실 8년 전에는 사망자도 발생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8년 전 불상사 막아라. 경찰 여의도 용산까지 방어벽을 이번에는 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헌재예요. 헌재인데 요 광화문에 사실 많이 집회가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에서 용산, 서초동 그리고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시위대가 이렇게 갈 수 있어서 각각의 포스트에 이 현재 지휘관 기동대 이 기동대가 이 20개 부대, 24개 부대 다 해서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건데 경력만 대비를 해서 될 일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아닐 게 다음 기사를 하나만 더 볼까요? 광화문 KT, LG, 헌재 앞 식당도 선거날 문 닫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진 하나가 이 사진 기사로 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헌재 앞입니다. 탄핵 선고로 인하여 4월 4일까지 임시 휴무합니다. 라고 지금 식당이 써붙여놨습니다. 장 변호사님, 사실 진짜 우려는 4월 4일까지만 휴무하면 되는 거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튿날인 5일, 6일 날 그때 더 큰 충돌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일 탄핵 선고 날에 아무런 또 유혈 사태라든지 또는 충돌 없이 이 모든 과정들이 또 경찰의 어떤 그런 대비 하에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마 주말부터는 또 다른 집회가 있지 않을까 결과에 따라서 예측이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치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그동안 있었던 국민들 간의 그런 분열 양상들을 통합으로 모아가는 과정들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결론은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부터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D-1일입니다. 이제 정말 만 하루 남짓 남았는데 이 동안에 통합의 얘기가 자꾸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